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우리나라로 다가온 태풍 가운데서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합니다. 이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거침없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새로 조정된 예측 진로가 나왔는데요. 사흘 뒤인 6일 화요일 오전 9시에 부산 남서쪽 내륙으로 상륙한다는 겁니다. 아직 도착은 못했지만요. 영향은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남쪽 제주도부터 비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제주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 네, 지금 뒤로는 파도가 높아 보이진 않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제주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는 어제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 이 시각 비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고 뒤에 다시 보시면 파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는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해안가엔 집채만한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은 진달래밭 253mm를 비롯해 남원 137, 서귀포 136mm가 내렸는데요. 제주 기상청은 오는 6일까지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400mm 넘는 비가 오겠고 산지엔 6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레부터 제주 전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항포구엔 2천여 척의 선박이 피항을 마쳤습니다. 파도가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쌓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은 입산이 통제됐고 제주 지역 학교 70% 이상이 오는 5일과 6일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인데도 사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에선 잠수교를 건너던 SUV 차량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탑승자 2명은 스스로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태풍 영향을 우리보다 일찍 받는 게 일본입니다. 흰남노, 괴물태풍이라는 별명이 왜 붙었는지 이미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키나와에 접근 중인데요. 태풍 영향권이 얼마나 큰지 일본 본토가 집중호우에 잠겼습니다. 이어서 김유빈 기자입니다. 비가 옆으로 내리고 나무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시내 가로수는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졌습니다. 오키나와에서 300km 떨어진 유명 관광지 미야코지마에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현재 중심부 기준으로 남쪽 100km까지 접근했습니다. 흰남노는 최대 순간풍속 60m로 오늘 밤 미야코지마 부근을 지나 내일 오키나와 서쪽까지 근접해 일본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이미 오키나와 및 주변 섬을 오가는 항공 235편이 결항됐습니다. 不要不急な外出は控えてください。命を守る行動を最優先に行って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태풍은 일본 본토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야코지마에서 1,600km 떨어진 시즈오카현 하마마스시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내려 도로와 기차역이 물에 잠겼고 하천이 범람해 주변 주민 40만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쿄 인근의 사이타마현에서도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내려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태풍 주변의 습한 공기가 일본 본토의 넓은 지역 대기를 불안정하게 해 시간당 10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대만에서도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려 상점 간판과 공사장 철제가 떨어지는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흰남노는 대만 동쪽 약 300km 떨어진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아자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스포츠부의 조현상 기자가 나왔는데요. 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이라고 합니다. 괴물 태풍이라고도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강할까요? 네, 보통 태풍의 위력은 이 크게 바닷물의 온도와 이동 속도로 결정이 되는데요. 먼저 수온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태풍의 먹이는 열 에너지, 즉 수증기입니다. 이 열이 뜨거울수록 태풍의 위력이 커지는데요. 왜 수온이 올랐는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예년보다 1, 2도 정도 높아져 있고요. 흰남노의 경로인 남중국해의 수온이 30도가 넘어서 북서태평양을 통틀어서 가장 높습니다.
계절적으로는 해수면의 온도가 높은 9월이라는 점도 한 이유가 되거든요. 네. 이 7, 8월에 한껏 달궈진 열기가 9월이 되면서 절정에 이르게 되잖아요. 이 태양 고도가 높아서 해수면 온도가 연중 가장 높은 건데 예. 가을 태풍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라니냐 현상 탓인데요. 이 태평양 뜨거운 물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면서 안 그래도 뜨거운데 2중, 3중으로 태풍의 먹이를 만들어주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또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점차 위력이 약해져야 하는데 이처럼 수온이 높으면 위력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도 그럼 하는 앞으로 거죠. 이제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더 네. 이렇게 위력이 강한 태풍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흰남노가 속도가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네. 느리면은 덜 위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다면서요? 여기서 속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선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리면 에너지를 천천히 흡수를 하면서 이 몸짓을 크게 키우기 때문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현재 흰남노는 시속 11km로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통상 열대에서 만들어져서 북상하는 태풍은 시속 20km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인 거죠.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 통과를 할 때의 속도입니다. 네. 이 빠르게 휙 하고 통과를 하면 피해가 적지만 천천히 통과를 하게 되면 오랫동안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예컨대 2003년 4조 원가량의 피해를 냈던 이 매미의 경우 시속 30에서 40km의 속도로 우리나라를 통과했는데요. 네. 이번 흰남도도 비슷한 속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뜨겁고 느려서 위력이 크다. 사실 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이라는 게 네.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일까요? 네, 역대급 태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가늠이 쉽지는 그러니까요. 않으실 네. 거예요. 그래서 이 흰남도의 위력과 비슷할 걸로 예상되는 과거 태풍 모습 준비하셨는데요. 이 바닷물 범람은 물론이고요. 이 뿌리채 못 뽑힌 나무에 또 식당 거리에는 간판 등도 날아와 있습니다. 네. 다음 거는 2016년 태풍 차바떼 부산의 모습이거든요. 이 파도가 도로를 덮치고 뭐 차량, 상점 외벽 등이 물에 떠내려옵니다. 지금의 예보대로라면 흰남노는 이 이상일 걸로 네. 보고 있거든요. 주변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인 중심 기압으로는 역대 1위, 사라보다도 흰남노가 더 강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바람으로는 순간 최대 60m까지 불었던 매미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울 같은 경우는 종일 네. 하늘이 맑았습니다. 중부 쪽 같은 경우 영향이 있을까요? 네,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이제 내릴 텐데요. 양이 꽤나 됩니다. 서울 포함해 전국에 100에서 300mm,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은 400mm가 넘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예상 강수량도 지역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상 기자였습니다. 9살부터 17살까지 죄 없는 소녀 11명이 한 명한테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다음 달이면 감옥을 나옵니다. 15년을 살았지만 아직 50대인데요. 우리 사회는 충분히 대비를 했을까요? 10년간 전자발찌는 찬다지만 신상 공개는 단 5년뿐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할 때부터 김근식이 또 나온다는 게 여러 차례 보도됐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걸까요? 자, 박건영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달 17일 만기 출소를 앞둔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뒤 10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성범죄자 알림이에 이름, 사진, 범죄 사실 등 신상 정보가 등록됩니다. 미성년자를 노렸고 재범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성년의 여자와는 정상적인 성관계가 되지 않는 성적 콤플렉스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근식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이에 공개되는 기간은 출소 뒤 5년간이 전부.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까지 신상 정보 공개가 가능한데 김근식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10년 신상 공개는 2011년부터 가능해졌는데 김근식은 2006년 11월에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6년 6월부터 2번 이상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 열람이 가능해졌지만 당시는 5년이 최대였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는 김근식 신상공개 청구에 대해 법원이 5년 공개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출소 때 전자발찌를 채워 전담자가 1:1 전자감독을 한다지만 5년만 지나면 이웃 주민들조차 김근식의 정체를 알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장 5년,
신상 열람제도가 생긴 2006년 6월 전에 형이 확정된 아동 성범죄자는 신상 공개를 할 법적 근거가 아예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신상 정보 공개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또 21년 만에 범인이 붙잡혔죠. 대전 국민은행에서 벌어졌던 권총 강도 살인 사건 짚어볼 텐데요. 자, 피의자 중에 이승만이 내가 했다고 자백한 또 다른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사건 발생 2년 뒤죠. 2003년 대전 쇼핑몰 앞 현금 수송 차량에서 5억 원 가까이를 혼자 털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굳이 이걸 실토했을지 사실이긴 할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쇼핑몰 앞에 현금 수송 차량이 멈추고 직원들이 내립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 차량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2003년 1월 22일 대전에서 벌어진 현금 수송 차량 도난 사건입니다. 범인은 직원들이 쇼핑몰 안으로 들어온 사이 도난 경보 장치를 제거하고 차량을 훔쳤습니다. 이 과정은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3중 안전장치가 돼 있던 차량 내 금고를 뜯어내 현금 4억 7천여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시리기 그냥 마감하고 돈 넣고 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작업을 하고 내려왔는데 차가 없어진 겁니다. 도난 차량은 1km가량 떨어진 여관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됐지만 지문이나 유류품 등 범인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상금 1,000만 원까지 걸고 수사했지만 용의자 검거에 실패했고 지금껏 미제로 남았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지은 죄를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승만.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 이 사건 역시 자신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고 자백했습니다. 호송업체 직원이 소지한 차량 열쇠를 눈으로 보고 기억한 뒤 열쇠를 복제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 2008년 끝난 상황. 검찰은 경찰과 공조해 이승만의 진술이 실제로 맞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대전은행 권총 강도 사건 좀 더 추가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일부 정현우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21년을 숨어 지낸 사람들입니다. 자백받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추가 범행 진술까지 받아냈습니까? 네, 지난달 25일에 경찰에 체포된 이정학은 주범이 이승만이라고 지목을 하고 비교적 순순히 범행을 실토했는데요. 이승만은 좀 달랐습니다. 체포 엿새째인 지난달 31일 저녁에야 입을 열었는데요. 경찰이 이정학은 이미 자백을 했다고 했는데도 이승만은 자기 입을 열려는 경찰의 수사 기법이라고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요. 진술 분석관들이 신문 과정에서 신뢰를 보여주면서 마음을 열자 그제서야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이정학과 이승만의 이런 행동을 공범 2명이 따로 신문받을 때 다른 공범이 자백하면 내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결국은 둘 다 자백하고 만다는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했습니다. 일단 체포가 되면 유무죄와 양형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될 테니까 책임을 전가하거나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네, 또 저희가 방금 전 리포트에서 보여드렸어요. 이제 쇼핑몰 현금 수송차 탈취 사건 4억 7천여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거 굳이 자백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인데 왜 했을까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았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게 가장 크다. 네. 2003년 4월에 저지른 이 현금 수송차 탈취는 단순 절도죄가 적용돼서 당시 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5년인데요. 2008년을 이미 지나버려서 재판에 넘길 수가 없습니다. 과거 다른 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이승만이 자신이 처벌 대상이 아닌 걸 알고 자백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짚어보는 게 그렇다면은 아직 자백하지 않은 다른 범죄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네, 범죄 전문가들은 이승만과 이정학의 이런 대담한 범행 수법과 계획성 등을 볼 때 진술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은행을 털 때 썼던 총의 행방부터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데요. 이정학은 이승만이 총을 바다에 버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정작 이승만은 총을 야산에 묻었다가 나중에 다시 꺼내서 잘게 부숴 버렸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 38 구경 권총을 만져보면 그 쇠가 엄청나게 단단해요. 잘게 부순다는 것 자체가 이승만의 그 진술의 신빙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둘러대고 혹시 지금까지도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직 세상에 안 드러난 추가 범죄, 즉 암수 범죄의 가능성을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검찰과 경찰도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제 이승만하고 이정아 공범인데요. 이제 그 검거됐을 때 검찰 넘겨질 때 모습을 보니까 풍기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라고요. 네, 어제 두 사람이 경찰서를 나설 때 모습을 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네. 경찰이 이미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했지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느냐는 취재진들의 요청은 둘 다 거부했는데요. 이정학이 최대한 얼굴 노출을 줄이려고 고개를 푹 숙인 반면 이승만은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당당하게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없는 걸로 알려진 이승만과는 달리 가족조차 자신이 은행 강도 사건의 범인인 줄 몰랐다는 이정학은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걱정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때 총에 맞아 숨진 은행 직원도 가족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자기 가족 걱정을 한다고 하니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네,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서 엄청난 수증기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고압 증기 배관이 터졌는데요. 파편이 100m 바깥까지 튀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하늘로 솟구쳐 오른 증기 배관 사이로 하얀 수증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도로엔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뜨거운 증기 탓에 소방관들은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에너지 공장에서 증기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난 건 오전 5시 23분쯤. 인근 공장들에 공급되는 섭씨 200도가량의 뜨거운 수증기가 일대를 덮쳤습니다. 꽁 하는 소리가 났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소리가 그냥 좀 크게 났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유출된 수증기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스팀 배관이 터지면서 날아든 파편이 도로에 떨어져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100m 넘게 파편이 날아가면서 일대 도로가 전면 통제돼 통행에 불편을 겪었고 주변에 있던 가스 배관도 파손돼 가스가 누출되면서 긴급 방지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수증기가 다량 배출되면서 소방당국엔 소음 등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소리가 크게 난다는 소리, 보통 소리가 크게 난다고 그걸로 많이 들었고요.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선 지난 2019년에도 증기 배관이 터져 수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길가에 있던 행인, 택시, 버스까지 처참한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오늘 새벽 만취한 채 도로로 나온 차 한 대 때문인데 8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가해 차량에 치인 20대 여성이 지금 위중합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택시 뒤를 들이받고 멈춰 있습니다. 충돌 당시 충격으로 택시 트렁크와 승용차 엔진룸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택시에 들이받친 시내버스 출입문도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소방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와서는 부상자들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구급차에 실어 차례로 병원으로 옮깁니다. 승용차가 택시, 버스와 추돌 사고를 낸 건 오늘 새벽 5시쯤. 승용차는 도로 경계석에 앉아있던 20대 남녀를 덮친 뒤 70m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밀린 택시는 옆에 있던 시내버스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행인과 택시기사, 버스 승객 등 8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앉아있다가 승용차에 들이받친 20대 여성은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사고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거울이 깨진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운전자가 인적 피해를 지금 입힌 사고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 분은 지금 많이 위중한 상태로 알고 있고. 경찰은 승용차를 운전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동승자 2명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전 정부가 경북 성주에 주한미군 사드 기지를 배치했지만 반대 시위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웠죠. 윤석열 정부가 곧 사드 기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는데 갈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차량 통행을 막는다며 오늘 대규모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김태형 기자가 가봤습니다. 사드 반대단체 회원과 마을 주민 등 600여 명이 사드 기지로 통하는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사드 뽑고 평화 실정! 사드 정상화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북핵을 위한다고, 북핵을 막는다고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거짓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드 기지 정문 앞까지 1.5km 구간을 행진했습니다. 오늘은 기지에 물자가 반입되지 않았고 집회 현장엔 대화 경찰들이 투입돼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는 지난 2017년 임시 배치된 이후 주민들 반대로 지상 물자 반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군 당국은 지난 6월부터 차량을 이용한 사드 기지 물자 보급 횟수를 주 5회로 늘렸습니다. 현재 한미 장병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데 물자 반입을 주 7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사드 정상 배치를 위해 필요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협의회도 지난달 꾸렸습니다. 하지만 반대 단체들은 끝까지 사드 철거와 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한다는 계획이어서 자칫 대규모 충돌도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한편 대만에서 본격화됐던 미국, 중국 갈등이 진정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먼저 중국은요, 러시아와 연합훈련을 벌이면서 이렇게 보란듯이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미국도 가만히 있을 턱이 없습니다. 대만에 조단위 무기 수출로 맞불을 놨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난 러시아 군함이 동해 북부 해상에서 중국 해군 군함과 만나 기동타격 훈련을 합니다. 바로 위 하늘에선 양국 전투기들이 편대를 만들어 영공수호 훈련도 합니다. Практичес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 России и военно-морских сил Народ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й армии Китая выходит на качественно новый уровень, и это способствует обеспечению глобальной и региональн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러시아에서 열린 보스토크 2020 연합 군사훈련에 처음으로 육해공군을 모두 파견한 중국은 자국 매체를 통해 이례적으로 훈련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중러연합을 강조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미국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Any country exercising with Russia while Russia is waging this unprovoked. I don't have anything else to share, but we. 미국은 대만의 대규모 첨단 무기 판매를 통한 중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가 지대함 미사일 60기,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100기 등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무기의 대만 수출을 승인한 겁니다. 중국은 즉각 비난했습니다. 已经沦为美国政客谋取私利的取款机.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달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남태평양 등을 중심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오늘 세계를 가다는 중국 그리고 과자 이야기입니다. 중국인들이 추석인 중추절에 송편처럼 먹는 과자, 이렇게 달같이 생겼다고 해서 월병인데요. 그냥 과자가 아닙니다. 매년 이런 월병을 수십만 원씩에 팔고 또 값을 올리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쓴다는데 대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신 부채질을 해야 하는 늦더위에도 월병 가게 앞은 장사진입니다. 손님들이 밀려들고 포장 작업을 하는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중국인들이 명절 선물로 주고받는 월병입니다. 과거엔 공산당 고위 간부 등에게 뇌물을 바칠 때 이 월병 상자에 숨겨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현금 뇌물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초고가 월병 판매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국은 각종 규제로 과열된 월병 시장을 감독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제비집과 같은 희귀 재료로 만든 월병이 등장했고 가격 상한선인 499위안, 우리 돈 98,000원에 팔리는 제품이 많습니다. 값비싼 월병을 과자와 섞어 판매하면 규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这个它不能叫月饼，因为它这个规定是这样，但是它做的这个是这样的饼。 유명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매장도 월병 모양 선물 상자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제품 이름에서 월병은 쏙 뺐습니다. 多少钱？这个是3多。月饼的样子。不是月饼，是糕饼。 당국의 규제를 비웃듯 고급 백화점은 초고가 상품을 버젓이 내걸었습니다. 为什么这么贵啊？就是里边也可以放月饼，里面有巧克力、茶叶、饼干，不一样，有大的有小的，像大的有3000多块钱。 이 월병은 우리 돈으로 30만 원이 넘습니다. 제 뒤에는 와인과 월병, 초콜릿을 끼워 팔기도 합니다. 턱없이 비싼 월병에 시민들의 불만도 쌓여만 갑니다. 就是一种噱头，对吧？就是一种噱头，一种营销的一种方式而已。但真正的品质，只有吃了以后，你就可以知道它是什么样子的品质了。那可能为一些特定的人群，一些高端人群，他可能送客户啊什么要面子之类的。所以对于一个传统的食品来讲的话，我觉得是不合理的。 상품권처럼 고가 월병 티켓을 주고받는 문화도 등장했습니다. 취재진이 찾은 쇼핑몰에서 안표상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겠다고 대놓고 제안합니다. 收吗？收啊，也收也卖。收的话，对我给你换钱，换钱，我就挣中间差价。说白了，反正我看送对，就是这个中秋这2天，就是中秋这差不多也就10多天吧。 중추절을 맞아 마음을 전해야 하는 선물이 매년 호화와 사치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먼지 털다 안 되니 말꼬리를 잡은 것이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내놓은 해법은 여론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수사는 제대로 되느냐는 뉘앙스로 잇따라 SNS를 올리고요. 이 대표 지지자들은 서초동 검찰청 앞으로 집결 중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검찰이 통보한 소환일을 사흘 앞둔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개 일정 없이 측근들과 출석 여부를 놓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 측 한 의원은 현재까지는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면서도 여러 의견을 두루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인사는 검찰이 이미 관련 자료가 다 있을 텐데 소환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겠냐며 불출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검찰 소환 통보를 놓고 말꼬리를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던 이 대표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SNS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고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와 윤 대통령 처가 회사의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취임식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는 기사 링크를 올린 겁니다. 지지층을 향해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입니다.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서초동 앞으로 집결했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검찰청 앞에서 이 대표를 지키겠다는 팻말을 들고 검찰 수사를 규탄하며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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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까도 비리 혐의가 계속 나오는 까도비를 제1야당 대표로 선출한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이 대표를 봉고파직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월요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 대응 방안과 이 대표 검찰 출석 문제 등을 최종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또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상황이 없는 게 뉴스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SNS로 여론전을 펼치고요. 당은 어떻게든 다시 비대위로 간다는 거죠. 법원이 직무정지시킨 주호영 의원을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세운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타협이나 해법이 나올 여지는 여전히 없어 보입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의원이 다시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주호영 위원장이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도로 주호영 비판 우려에도 추석 연휴 전 비대위를 띄워 당 지도 체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급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당원 개정안 의결 후 곧바로 비대위원장을 발표하고 추석 전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서 전국이 의견이 있은 직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한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어제 추가 의견서를 내고 비상 상황에서 임명됐다는 점을 적극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북 칠곡에 머물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연일 SNS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을 향한 추가 징계를 예고한 윤리위를 향해 윤핵관 이익을 위하는 분들이라고 규정하며 지난 대선 당시 AI 윤석열의 문구를 빗대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쇼츠 영상을 삭제했다가 복원한 것을 언급하며 그냥 보수 유튜버들에게 배워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AI 윤석열, 쇼츠 영상 등 대선 때 자신이 주도한 캠페인을 공격 수단으로 쓴 겁니다. 이전 대표 측은 새로운 비대위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추가 가처분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최선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고의 노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긴데요. 전쟁입니다. 이 보좌관 메시지가 노출됐었잖아요. 이게 실수냐, 일부러 그런 거냐,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습니까? 네, 과거의 모습과 비교해봤습니다. 네. 지난 7월 포착된 이 대표의 휴대전화입니다. 화면이 검게 보이도록 보안 필름을 붙여서 화면 내용을 알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이라는 메시지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다 보니 보안 필름을 떼고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이 대표의 본회의장 좌석 위치가 전에는 의장석을 바라보고 왼쪽 측면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당대표가 되면서 중앙 맨 뒤로 바뀌었거든요. 보안 필름을 뗐는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취재진 카메라에 정면으로 포착되는 자리다 보니 휴대전화 내용이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시점상 의도적일 거다, 이런 추정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네, 검찰의 소환 통보는 메시지 노출 전날인 8월 31일에 있었죠. 보좌관은 이튿날 오전 11시 30분쯤 이 사실을 알렸고 이 대표는 4시간 만에 문자를 확인했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노출한 게 아니냐고 의심했는데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전쟁 문자 공개가 법치에 대한 선전포고나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동원령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고요. 상당 부분의 고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사실은 어떤 지령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탄압당하고 있다. 나를 지지하는 이른바 개딸들 도와주십시오. 네, 정치인들의 문자 노출 사고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최근만 해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문자 노출을 했었죠.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충성을 외치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2달 전 문자를 본회의장에서 확인해서 고의성을 의심산 적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언론 출연에서 본회의장 문자는 위에 기자들이 있어 나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은 고의적 노출인지는 본인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에 가겠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표 모습인데요. 지금 시즌2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나오더라고요. 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민주당 상황이 조국 전 장관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는 건데요.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을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 이 발언이 진짜 황당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국민들이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조국 시즌2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조국 시즌2가 되겠구나. 이 지리한 그걸 또 계속 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법의 영역에서 다툴 문제를 정치 영역으로 끌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민주당은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왔던 지난 대선에서 조국 사태를 여러 번 사과하긴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에서 조국 사태에 사과를 하며 이렇게 말했었죠.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이런 태도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좀 질책하는 주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일 테죠.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왜 조국 가족만 가혹하게 수사하냐고 따지다가 정권을 내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장모는 봐주면서 이 대표만 부르냐고 항변하는 것은 술책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네.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전국이 3년 전 조국 사태 때로 되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지쳐있는 국민들은 반복되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길 바라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최선 기자 함께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이 예전보다는 편해졌지만 여전히 집 밖에서 급속 충전할 때 불안합니다. 충전기 앞에 자리가 있을까 싶은 건데요. 그래서 이런 이동식 충전기가 나왔죠. 사실 기술은 있어도 안전 기준이 없어서 못 썼다는데 늦게나마 기준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전기차 차주의 가장 큰 불만은 충전입니다. 매번 충전기를 찾아다녀야 하고 어렵게 찾아도 누가 먼저 충전하고 있거나 충전기가 아예 고장나 있으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휴게소는 항상 경험이 많고요. 갔는데 고장나 있는 경우 있고 제일 화가 나는 건 그거죠. 전기차 충전 구역이 이제 매장이랑 가까우니까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이동식 충전기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전기차가 있는 곳이 어디든 카트 형태 충전기를 불러 바로 충전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바일과 로봇 기술까지 더해지기도 합니다. 충전 구역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고 휴대전화로 충전을 요청하면 볼일 보는 사이 로봇 충전기가 와서 알아서 충전하고 가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3년 전 이동식 충전기가 개발됐지만 고정형 충전기와 달리 안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상용화 문턱을 넘진 못했습니다. 발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규제 혁신 사례로 선정하고 올해 안에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고시를 하면은 요거는 바로 시행이 될 거라서 이동식 충전기가 정식으로 이제 KC를 받고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11월 중에는 이제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돼서. 가로막던 규제가 풀리면 어디든 찾아가는 이동 서비스를 비롯해 전기차 충전 방식도 한층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최근 집값이 꺾일 거란 예측에 힘이 실려가지만 상승 변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파트를 새로 짓는 공사비가 아주 많이 뛰었습니다. 61층 초고층이긴 합니다만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마저 등장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평당 600만 원을 넘은 게 불과 작년이었죠. 원자재 값이 빠르게 분양가를 밀어 올릴 텐데 문제는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안건우 기자 리포트에서 마저 확인해 보시죠. 공공재개발 1호로 유명한 서울 강북의 재개발 단지. 역대 신축 아파트 중에서 가장 높은 평당 공사비가 책정됐습니다. 그전까지 최고가는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였지만 여기가 3.3제곱미터당 992만 원으로 평당 공사비 1위에 올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이제 원자재 값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해 8월 톤당 7만 8천 원 하던 시멘트 가격은 10만 6천 원으로 뛰었고 철근과 골재도 줄줄이 오른 상황. 그러다 보니 공사비 증액 문제로 6개월 넘게 공사가 중단된 둔촌 주공처럼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공사비를 올렸지만 건설사들이 단가가 안 맞다며 시공 참여를 꺼리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7월까지 착공 규모는 전국 22만 호 수준, 작년보다 28%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건설사 자체도 수주 자체를 쉽게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 주도의 그런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간 주도로 핵심지에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여기다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사비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역주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점점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턴 전국이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 비가 오겠고요. 모레부턴 직접 영향권에 들며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 또한 위협적입니다. 특히 월요일과 화요일 제주와 남해안에선 순간 초속 60m의 돌풍이 강력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 화요일까지 비는 남해안에 최대 100mm, 제주에 300mm 이상, 제주 산지엔 600mm까지 오겠습니다. 이는 지난달 서울에 있었던 집중호우의 강수량과 맞먹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태풍 앞쪽에 따뜻한 공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내일 낮 기온이 올라 늦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전주 29도, 제주는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